안녕하십니까. 넥스기술 주영태입니다. 오늘은 기술 지원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콘크리트 블록과 밑에 쇠석이 깔려있는 바닥이 콘크리트 블록, 쇠석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블록이 얹어져 있을 때 거기에 특정 힘을 주어서 밀었을 때 그 콘크리트가 블록이 얼마나 밀리는가, 즉 미끌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블록을 하나 생성하는데요. 블록은 그냥 제가 임의로 1x1x 1짜리 아주 심플한 블록 크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밑에 쇠석이 있는데 이 쇠석은 사실 구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면을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쇠석을 굳이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구조물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쇠석과 구조물 사이에 인터페이스 요소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마찰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넣었는데요. 인터페이스 요소는 이 커넥션, Edit Connection Property Assignment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색을 눌러보시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인터페이스 해놓고요. 커넥션 타입은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바운더리 인터페이스, 스프링, 바운더리 스프링, 노 커넥션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 커넥션이란 절정과 절정을 만드는데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연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바운더리 스프링은 이제 면으로 된 스프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스프링은 거기 절정별로 모두 스프링을 하나씩 달겠다라는 뜻이 되고, 바운더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바닥면엔 요소가 없지만 절점을 자동으로 생성해서요. 그 절점과 그다음 윗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소, 면과 면 사이를 이제 마찰 거동이나 이런 거 볼 때 쓰는데요. 현재 저희는 면과 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경계 조건에서 위에 면만 생성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형태는 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설정할 곳을 잡아주면 밑바닥이니까요. 밑바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인터페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냅두고요. 매터리얼을 이제 정의하는데요.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엘리멘트라고요. 매터리얼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광침대인데 리니어 일라스틱이란 리지드 링크처럼 이렇게 두 개의 절정을 꽉 물고서는 이제 안 놓아주겠다는 얘기겠죠. 그 두 개의 절정 사이를 특정 강성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라스틱처럼 이제 탄성 거동만 한다라는 거고요. 난리니어 일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그래프를 주면 그 그래프를 따라 거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마찰 거동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크래킹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균열 모델할 때 쓰이는데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이제 균열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즉 너치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그때 콘크리트 균열을 규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본드 슬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철근 안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제 거치가 되어 있을 때요. 그거를 쭉 뽑는 인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 빔을 모델링 해놓고 그거가 본드 슬립 거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극한 거동까지 갔을 때 본드 슬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으실 때 이제 철근에다가 본드 슬립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할 거는 마찰 거동을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쿨롱 프릭션, 마찰 거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쿨롱 프릭션 모델을 갖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난리니어 일라스틱 프릭션 같은 경우는 난리니어 일라스틱 거동을 하는데 마찰 위에 있는 난리니어 일라스틱 같은 경우에 점차 법선 방향이죠. 인터페이스 법선 방향에 대한 난리니어가 있을 텐데요. 난리니어 일라스틱 프릭션 같은 경우 마찰이 이제 비선형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컴바인드 크래킹, 쉬어링, 크러싱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로 쓰는 건 조적식에 있는 그 시멘트 페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조적벽에 있는 조적 쪽,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는데 그 시멘트 페이스트의 거동을 정의할 때 이제 컴바인드 크래킹, 쉬어링, 크러싱을 사용을 합니다. 얀센 모델 같은 경우는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 즉 터널 라이닝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에 휜 거동, 인터페이스의 휜 거동까지 정의해주는, 보통 선형 인터페이스에 사용이 되고요. 그때 휜 거동까지도 인터페이스의 휜 거동을 정의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필드 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해석할 때 바운더리, 집안 바운더리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있고요. 컨택 엘리멘트를 정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택 엘리멘트도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건 플렁 프리션이니까요. 플렁 프리션을 누르시고 여기서 뭐 해당하는 거를 눌러주시는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미는 실험만 할 거기 때문에요. OK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게 되면 이제 필요한 물성을 집어넣는데요. 3D 서피스 인터페이스가 있고 2D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3D 서피스 형태이기 때문에 3D 서피스 인터페이스를 누르신 다음에요. 노멀 스티프니스, 쉬어 스티프니스, 쉬어 스티프니스, 즉 면과 면 사이의 마찰 거동인데요. 면과 면 사이에는 노멀 거동이 있고 양쪽 방향, XY 방향에 쉬어 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방향은 Z축으로 표기하고요. 여기 XY 방향은 쉬어 방향으로 놓습니다. 여기서의 XY, Z는 글로벌 축이 아니라 요소 좌표 축이 됩니다. 요소 좌표 축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소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방향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슬립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강성은요,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특이합니다.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아니라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요소의 강성은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되고,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는 사실 이제 그게 제일 큰 관건이긴 한데요. 노멀 같은 경우는 페네트레이션 조건이라고 해서 고체 역학의 기본 과정이죠. 고체와 고체 사이에는 이제 뚫고 지나갈 수 없다.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노멀 스티프니스 값을 매우 큰 값을 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값을 줘야 되는데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수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는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면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두 개의 물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두 개의 물체의 탄성계수 값을, 단위는 다르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탄성계수 값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면 수렴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인퍼미어블 해가지고 페네트레이션 조건 있지 않습니까? 뚫고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100배 정도를 주겠습니다. 블록 요소의 탄성 계수를 일단 한 10,000 정도 줄 건데요.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이거를 100만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어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마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얻어내야 되는데요. 왜냐면 쉬어 스티프니스를 임의값을 쓰게 되면은 힘으로 밀었을 때 밀려나가는 관계, 얼마나 밀리는가, 힘을 일줬을 때 얼마나 밀리는가, 이런 거를 정의하는 게 바로 쉬어 스티프니스인데요. 인터페이스 요소에서. 그 값을 10을 넣었을 때와 100을 냈을 때는 그 미끌림 정도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보통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인근 재료,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에서 큰 거의 탄성계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무난한 값을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쓰는 이 경험적인 값들은 여러 형태에서 많이 썼는데요. 콘크리트랑 강제 사이에서의 개념 고등할 때도 이것도 쓰니까 무난하게 들어갔고요. 또 집안 해석할 때 굴착 해석을 보통 합니다. 이스카베이션을 할 때 이제 흙막이 벽체를 받고 굴착을 하게 되면 그때 벽체와 흙 사이에 인터페이스 개념 거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사용을 해도 무난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블록 요소의 탄성 계수를 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으로 넣을 거고요. 이건 이제 탄성 계수 값이, 강성 계수라고 하죠. 보통 인터페이스에서 강성 계수 값을 넣었고요. 쿨롱 프리션에서 코헤이전을 넣는데, 코헤이전과 프리션과 딜라텐시 앵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값을 처음에 보시면 되게 좀 난해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헬프에 Getting Started 매뉴얼에 보시면요.
그래서 Material 라이브러리로 가시면 인터페이스 비헤이비어라고 9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9-4의 프리션 눌러보시면요, 쿨롱 프리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쿨롱 프리션에 요구되는 이제 물성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넣어야 될 거는 파이와 사이가 있습니다. 이 파이 코헤전이 있고요. 이 코헤전이 바로 이제 점착력이 되겠고요. 파이가 바로 저기 마찰각이 되겠습니다. 내부 마찰각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미끄럼 마찰각이 되겠죠. 사이가 바로 딜라턴시 앵글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헤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점착력인데요. 이 쿨롱의 마찰 법칙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파괴면이 되겠죠. 파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y축이 바로 이제 저기 마찰력이 되고요. 이 x축이 바로 저기 수직력 또는 수직력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착력이란 바로 이걸 나타내는데요. 수직력이 0일 때 이제 수직력이 0일 때 마찰 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동질 재료 같은 경우는요, 본딩과 디본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질 재료가 붙어 있다 그러면 본드라고 합니다. 이질 재료가 붙어 있는 거를. 그래서 본드 스트렝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멀 방향의 스트렝스가 있고, 이제 슬립 방향의 스트렝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슬립 방향의 스트렝스를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멀 방향의 스트렝스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게 바로 이 FT 값이 되겠습니다. 노멀 방향의 스트렝스는 FT, 슬립 방향의 스트렝스는 이 C값, 점착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파이는요, 미끄럼 마찰각이 되겠고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는 딜라턴시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딜라턴시 앵글이 뭐냐면요, 슬립이 일어날 때 순수하게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옆으로 쭉 밀었을 때 위로 들뜨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콘크리트와 강제 이렇게 좀 면이 거친 이런 재료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콘크리트와 강제가 처음에 붙어 있지만 세게 밀면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밀게 되면 이 콘크리트가 그 울퉁불퉁한 면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살짝. 그 들뜨는데 밀었을 때, 슬립 방향으로 밀었을 때 들뜨는 노멀 방향 거동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의한 게 바로 딜라턴시 앵글이 되겠습니다. 딜라턴시 앵글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되게 좀 난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0에서 한 5도 정도,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밀었을 때 별로 들뜨지 않는다 라고 보고 이제 하시면 이제 무난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일단 넣는데요. 코헤전은 지금 현재 세석 위에다 콘크리트 블럭을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두 개의 계면 사이에는 이제 점착력이 제로겠죠. 0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프릭션 앵글은 뭐 경사기울기를 한 0.6 정도로 생각했을 때요. 즉 위에서 1이란 힘을 이제 수직 방향으로 1이란 힘으로 꽉 구속을 해놓고 슬립으로 0.6의 힘을 줬을 때 이제 밀리도록 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걸 앵글로 넣어야 되니까요. 앵글로 0.6이라는 값을 앵글로 변환해 보면 한 31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라디안 단위인데 이거 리밋을 여기서 즉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디그리로 바꾸신 다음에 31도 아크 탄젠트 해가지고 그걸로 0.6을 집어넣으면 30.9 몇 도 정도 나오는데요. 31도 정도로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딜라턴시 앵글은 0으로 놓겠습니다. 들뜸 형상이 없다 라고 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요. 그래서 옆으로 밀어도 위로 잘 안 올라간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뭐 이게 현실과 비슷하게 하려면 뭐 여기서 뭐 2, 3도 정도를 2도나 3도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정확한 값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0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운더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포트를 누르신 다음에 바닥 부분에 바텀이라는 이름으로 셋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 면, 지금 선택된 면이죠. 여기다가 전부 구속을 시켜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OK만 누르시면 이 초록 색깔로 인터페이스 요소가 이렇게만 인터페이스 지오메트리죠. 여기서 지오메트리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의 매트리얼을 정의를 할 겁니다. 블록은 탄성으로 할 거니까요. 여기서 뭐 콘크리트 앤 메이저링 한 다음에 리니어 일라스틱을 넣고 OK 한 다음에 10,000 정도 넣고요. 슬립 거동을 이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푸아성비를 0으로 놓겠습니다. 위에서 눌렀을 때 옆으로 퍼지면은 이제 슬립이 약간 좀 값이 생기면서 이제 좀 섞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값이 어떻다라고 이제 정의하기 힘드니까 일단 테스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푸아성비를 0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에다가 이 블록에다가 물성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하실 때 스트럭처럴 솔리드로 할 거고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블록 매터리얼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됐고 물성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하중을 넣어야겠죠. 하중은 위에서 수직으로 누르는 게 있고 옆에서 미는 힘이 있을 겁니다. 수직으로 누르는 거에 대해서 하면요. 프레셔라고 한 다음에 로드 케이스도 네임, 셋도 똑같이 이제 프레셔를 하고요. 작용시키는 건 면이기 때문에 면이 되고 여기 보시면 분포 하중으로 누를 겁니다. 면에다가 분포 하중 누르면 누르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방향은 이 면의 노멀한 방향이다. 그래서 OK 누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에서 미는 힘이 있을 겁니다. 미는 힘은요, 푸시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OK, 푸시를 했죠. 면에다가 적용시킬 건데, 디스트리뷰티브 포스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누르면 마이너스, 당기면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은 노말이 되고요. OK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중도 만들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메쉬만 하면 되는데요. 메쉬 시딩을 위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디비전을 뭐 2개씩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바로 시딩을 하면은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다 잘린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메싱이 다 되겠으니까 어나리시스 케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어나리시스 케이스는 먼저 위에서 하중을 누른 다음에 옆에서 미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의 어나리시스 케이스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공 단계 해석 개념을 빌려가지고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미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이제 페이지 어나리시스라고도 페이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나리시스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에 페이지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또 오른쪽 누르시고 스트럭처럴 난리어를 누르십니다. 페이지에서는 뭘 적용하냐면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공 단계에서 사용할 메쉬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끄면은 현재는 블록만 있고 메쉬는 쓰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시공 단계에서 경계 조건은 뭘 쓸 것이냐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료도 물성을 맞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또 재료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개의 재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성한 재료가 있고 그 목록들이 뜹니다. 그래서 재료를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성을. 재료 물성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 1이라는 재료를 했다가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 블록 2를 갖다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탄력 있게 시공 단계를 정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중은 어디서 정의합니까? 그건 바로 여기 스트럭처럴 너밍리어에서 로드 스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 다 해놓고 클로즈를 하고요. 하중은 로드 스텝에서 프레셔 위에서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첫 번째 거 끝났고 페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지는 시공 단계에 사용할 메쉬와 그리고 경계 조건을 정의하고 여기서는 하중을 정의하죠. 그 페이지 2를 생성하면 이제부터 두 번째 시공 단계에 대한 메쉬와 이게 하나가 더 생겼죠. 페이지 1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메쉬 그리고 경계 조건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똑같이 이 텍스트에서는 뭐 시공 1단계든 2단계든 하중만 변하기 때문에요. 메쉬와 바운더리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정의하기 위해 스트럭처럴 난리니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 주었던 하중을 다음 단계에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유지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요. 안 시킨다는 얘기는 위에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위에서 프레셔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 이거를 안 쓰겠다 하면은 언로딩이 되죠. 하중이 들어갔다가 빠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누르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유지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뭘로 하냐면요. 이 스트럭처럴 난리니어 이 옵션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요. add 해가지고 스타트 스텝이 있고 로드 스텝이 있고 타임 스텝이 있습니다. 타임 스텝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시간 증분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뭐 수열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해석할 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스텝이 바로 이제 현재 이전 단계 하중을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초기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를 초기화시킬 것이냐 변형률을 초기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니셜 스트레스를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드 스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스텝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서 정의를 해보시면요. 스타트 스텝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옵션들이 나오는데 이니셜 스트레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e Load of Previous Page 이전 단계에서 사용할 하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끄시면은 하중이 빠지게 됩니다. 이걸 켜시면 하중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로딩과 언로딩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디폴트로 된 형태로 놓으시고요. 추가적인 하중을 주고 싶으실 때 이걸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로드 스텝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 하중을 주시게 되면 이전 단계 하중에다가 뭐 여기다 푸시를 주게 되면 푸시 하중이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단점은 한 번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팩터를 여기서 한 번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드 스텝을 줘가지고 이렇게 진분 형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건 사용 안 하고요. 그래서 전 단계 하중만 쓰겠다. 그래서 클로즈를 하시고요. 다이애나믹 특성상 스트럭처럴 난리니어에서 두 개의 디스퓨트 블럭이 있는데 이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게 스타트고 처음 게 로드 스텝이니까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처음 걸 지우고요. 스타트 스텝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로드 스텝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드 스텝을 푸시 하신 다음에 하중을 주는데요. 뭐 지금 현재 1로 눌렀으니까 0.6에서 밀릴 겁니다. 그래서 0.1씩 10번을 줘라. 그러면 0.1, 0.2, 0.3, 0.4에서 쭉 밀고 나가겠죠. 이렇게 주신 다음에 클로즈 하시고요. 자, 이제 세팅은 다 됐고 아웃풋은 뭐 원하시는 아웃풋을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추천하는 걸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령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시작이 됐고요.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가볍게 수령을 했죠. 위에서 찍어 눌렀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푸시를 이용해서 슬립 거동 미는 건데요. 처음에 한 방에 0 이터레이션이란 바로 한 번 바로 이제 수령을 했다. 두 번째도 바로 수령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0.6에서부터 미끌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6번째 단계부터 미끌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 2, 3, 4, 5까지 수렴이 됐고 6까지도 수렴이 6에서는 한 번 이터레이션이 발생을 했네요. 6에서는 이터레이션이 한 번 발생했고요. 7번 같은 경우도 바로 수렴을 했네요. 근데 8번에서 쭉 미끌리기만 했지 수렴이 안 되고 그래서 해석이 10번까지 안 돌고 8번까지만 돌고 해석이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미끌렸을 때 저항력이 이제 전혀 생기질 않은 거죠. 0.6을 넘어가 버리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쭉 미끌릴 텐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7번째에서 발산을 해서 멈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8까지는 왔습니다. 7번째에서 운 좋게 어떻게 수렴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8까지 왔고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놓고 아웃풋에서 엘레멘트에서 위에 있는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저기 미끌림 되는 그 크기가 되겠죠. Z가 눌렸을 때 지금 강성을 100만으로 두고 하중을 1로 줬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만큼 눌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눌린 거, 즉 뚫고 지나가는 현상을 매우 적게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무한대 값이 돼야 됩니다. 노멀 강성이, 인터페이스의 노멀 강성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돼야 되지만 그러면은 수치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만으로 아까 맞다. 그 100만의 근거는 무엇이다? 계면 요소의 양쪽에 붙어 있는 물체의 탄성 계수의 한 10배에서 100배 사이로 주는 게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끌린 거는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제가 콘크리트의 푸아송비를 0으로 주었기 때문에 거의 XY 방향, 즉 슬립 방향으로는 발생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푸아송비를 줬다면 누르면은 콘크리트 블록이 옆으로 팽창을 할 거고, 그 팽창하는 거에 의해서 여기서 슬립 거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0.6에서 미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이제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미끌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푸아송비를 0으로 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미끌리는지 보는데요. 지금 미끌림 방향이 아마 이쪽 Y축, 글로벌 Y축이 아마 여기서는 X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계속 미끌려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타트 스텝, 그러니까 페이지 1, 여기서 1이라고 되지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 시공 단계의 스타트 스텝. 이 점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1승, 22승 쓰레기 값이 들어간 거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로드 스텝 2부터 가보면 1.2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하중을 줬을 때. 그래서 점점 밀려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발산을 했는데요. 발산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서 파괴 기준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얘가 강성을 잃습니다. 즉 퍼펙트 플라스틱 거동을 한다는 얘기죠. 기본 가정이 퍼펙트 플라스틱인데 경화 거동을 주게 되면 이제 경화 거동을 따라갈 텐데 주진 않았기 때문에 퍼펙트 플라스틱이 되고 강성이 빵이 됩니다. 그래서 딱 미끌리기 시작하면은 쭉 미끌린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도 뭔가 무거운 물체가 밀었을 때 잘 안 밀리는데 한번 딱 밀리기 시작하면 쭉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중 컨트롤을 하게 되면 보통 발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이 컨트롤로 밀어주는 게 이제 끝까지 이제 하중을 얼마 줬을 때 변이가 얼마나 미끌리는가를 테스트할 때는 사실은 변이 컨트롤로 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실제 구조물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때는 변이 컨트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 변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점들을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밀기 때문에 이제 휘거나 이런 거를 정확히 구현해가지고 밀 수는 없습니다. 하중을 주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이 이제 변형을 일으키면서 쭉 미끌리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변이를 밀게 되면은 그런 것이 좀 힘들죠. 그래서 가장 밑단만 변이 컨트롤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밀지 벽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뭐 변이 컨트롤을 밀다거나 면 전체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넥스 기술에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